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984년이라는 이 조지 오웰이 썼던 소설에 그 세계의 그 초강대국이 등장합니다.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하고 유라시아하고 그다음 동아시아, 예, 세 개의 초강대국이 배경이 되는데 그 세 개의 초강대국은 결국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1984년이라는 책을 그 진짜 1984년에 처음 사서 읽었을 때, 뭐, 뭐 그래? 뭐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야, 정말 이 오웰이라는 소설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미국 세 개의 삼국 체제로 세계 초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1948년에 그 조지 오웰이 책을 썼을 때 벌써 이제 예견을 했다는 거. 그 장기적인 그 정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견하고 소설을 썼다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는 게 점점 느껴져요. 이제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그래서 조지 오웰이 썼던 1984년 나오는 세계 초강대국이 있는 것처럼 세계 초강대국이 등장하는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 1984년에서는 이 유라시아 제국하고 오세아니아 제국하고 동아시아 제국 셋은 절대 교류를 하지 않고 셋이 이제 치열한 냉전 상태에 들어가서 완전히 폐쇄적인 어떤 블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물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저는 조지 오웰의 1984년이 가장 중요한 우리 20세기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너무나 그 엄청난 책이라는 그런 생각을 점점 그때 제가 중학생 때 읽었을 때는 뭐 그냥 희한하네, 재미있네, 뭐 별 희한한 생활 다 하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이 얼마나 그 훌륭하고 탁월한 책인가.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이 탁월한 정치 사상과 정치적인 어떤 센스, 그 감각, 뭐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은 이 1984년이라는 이 조지 오웰의 책을 반드시 한 번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정치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언어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신어라고 하잖아요. 신어라는 걸 통해서 인간 단어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단어를 줄여서 인간의 사고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세우는 구호와 실제가 정반대인 예를 들어서 뭐 애정부라는 이제 부서가 있어요. 애정부가 뭘까요? 애정부는 전쟁을 하는 국방부를 말하거든요. 근데 애정부예요. 네. 그, 그 희한한 말을 썼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내세우는 그거와 하는 일은 정반대인 이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정치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네. 말하고 실제는 괴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죠. 네. 정반대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체주의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어떤 비판도 나오고 빅브라이더도 얘기도 나오죠. 이제 예, 대형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도 많이 아실 이 빅브라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되죠, 나중에. 네. 그 인간이 완전한 그 권력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사랑하게 되도록 그 대형이라고 부르는 권력 구조를 사랑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하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고문 후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모습 그런 거 등등 해서 정말 놀라운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리 묘사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거기에 이제 오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고 뭔가 탈출을 원하지만 그렇게 뭐 강력한 지성이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뭐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죠. 굉장히 그 좀 잘생겼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확고한 어떤 지성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엘리트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죠. 예, 윈스턴 스미스가 이 오브라이언을 동경합니다. 오브라이언을 좋아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오브라이언이 그 윈스턴 스미스에게 접근을 해서 그 자기가 이제 그 어떤 혁명 부서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암시를 주고 윈스턴 스미스는 그 덫에 걸려가지고 막 낭만적인 어떤 그 뭐 행동 그러니까 이 통제를 벗어나서 어떤 여자와 낭만적인 어떤 도피 뭐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고문을 받게 되는데 그게 실제는 오브라이언이 처음부터 계획을 한 거였죠. 오브라이언의 계획은 윈스턴 스미스를 완전히 이 빅브라더가 통제하는 사회에 완전히 적응해서 그거를 완전히 내면화시킨 인간으로 바꾸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딱 오브라이언이 찍었던 거죠 윈스턴 스미스를. 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뭐 굉장히 그 탁월한 그 대단한 소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소설로서 그는 최고의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미래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쓴 소설은 이 정도로 쓴 소설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1948년에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후에 변화를 보면 진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어 가는 거. 옛날에 중국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잖아요. 이제 중국이 세계 이제 두 번째 초강대국으로 이제 점점 등장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래서 결국 세계로 나누어지는 이런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제 거의 완전한 승리가 예상이 되죠.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 세계 초강대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있다. 뭐 소설에서 이제 이거를 배경을 썼으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뭐 전혀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후 변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일단 경제는 다 몰락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더위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안정된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선 있죠. 그 위도 선이 위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점점 올라가서 이제 러시아, 중국 북부 정도에서 사람이 이제 안정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유럽이나 이제 뭐 동아시아 밑에 지방, 남아시아 지방이나 뭐 이런 아프리카는 더 그렇고, 뭐 남아메리카도 그렇고, 완전히 몰락을 하겠죠. 그래서 난민들이
그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실 취약하거나 뽑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워낙 제조업이 앞으로도 강해질 거고,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또 뭘 쥐고 있냐면 이제 앞으로 북극해를 쥐게 될 거고, 북극해가 열리면 이 중국,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이거를 거쳐갈 수 있는 무역 경로가 딱 이제 북극해에 열리기 때문에 이제 북극해 무역 경로를 딱 쥐고 있으면은 그것만 해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가 이제 온난화되면서 열리면 거기에 묻혀있던 엄청난 광물들이나 지하 자원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하 자원, 광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지하 자원과 광물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또 아주 싸게 공급해 주는 걸 원하니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협력 체계로 갈 거다. 뭐 지금도 미국 때문에 이제 협력 체계로 가죠.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광물을과 그다음에 이제 농업 쪽,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농업 생산이나 이런 걸 통한 지하 자원과 뭐 이렇게 그런 걸 갖고 있고, 중국은 제조업이 강하니까 둘이 이제 딱 협력하기 좋죠. 그리고 둘이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유럽은 몰락하겠죠.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자원을 전부 이제 러시아에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고, 결국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도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이제 유럽이 이제 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 유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난민으로 이렇게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미국처럼 옛날에 2차 대전 때 미국처럼 이제 러시아는 유럽의 엘리트들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로 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그걸로 인해서 미국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그 과학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그리고 유럽 애들이 중국에 갈 리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뭐 미국으로도 갈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달러화의 문제가 있죠. 그 달러를 강세로 유지하면 미국의 내부 제조업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지금 트럼프가 하듯이 그러면 기축통화를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신대륙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자기네만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신대륙으로 에서만 패권을 유지하는 걸로 후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한테 양보를 한다. 저는 이제 소설의 시나리오예요. 뭐 이렇게 제가 무슨 뭐 국제 정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자기도 이제 기후 위기로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캐나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완전히 통치하는 저기 이 아메리카 대륙 내만 해도 미국이 혼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는 신대륙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걸로 후퇴하고, 이제 구대륙은 러시아와 중국한테 양보하는 협정을 맺는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나눠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유럽을 양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 자체적으로 해서 일본과 한국을 뭐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는 뭐 이런 구조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인력들, 거기 화교들을 다 흡수해 가지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고급 인력들을 유지하는 하고, 자원은 그 싸게 이제 시베리아를 통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연결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싼 값으로 생산하는 어떤 상품은 그 북극해를 거쳐 가지고 이제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국에도 싸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이렇게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가 이제 북극해 위 고위도 지방으로 해서 이제 재편이 된다. 뭐 저는 이제 소설에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한다고 해도 이 러시아라는 거대한 땅을 갖고 있는 이 러시아가
망할 리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을 보면 유럽의 쇠퇴는 눈에 띄게 확실히 보이죠. 그죠? 유럽은 이상하게 지금 한국 같은 뭐 무슨 IT 기업이 뭐 거대한 IT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은 점점 더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고 유럽은 별로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얘기 들어보세요. 없죠? 별로 들리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원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영국은 또 멍청하게 어리석게 이제 그 EU에서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영국도 완전히 지금 쇠퇴를 하고 있고 뭐 등등 보면 유럽이 앞으로도 뭘 스스로 뭔가를 더 잘할 거라는 느낌은 안 들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유럽이 러시아를 너무 싫어하는 게 문제인데 뭐 그건 이제 더 거대한 흐름을 보면 결국은 지금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기후 위기라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전 세계 모든 경제를 몰락을 시킬 거고. 그러면 이 몰락할 때 누구는 살고 누구는 급격하게 몰락할 것이냐. 결국은 자원과 땅을 갖고 있는 나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자원과 땅과 패권을 뭐 군사력은 여기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쇠퇴할 나라 그곳이 유럽이죠. 물론 이제 일본과 이 동아시아 한국도 다를 건 없습니다. 예. 결국은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모든 기술도 싹 다 빨아먹고 싹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나라는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나라 몇 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기후 위기가 닥치면. 그리고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그 난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몰려들 거거든요. 이제 유럽에서 지금 난민들 몰려드는 걸 생각하면 향후에 이제 유럽도 기후 위기가 닥쳐서 힘들어지면 거기도 살기 힘들고 제일 문제는 식량이잖아요. 식량이 모자라면 모든 문제가 끝장나는 거죠. 미국은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고 러시아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갖고 이제 먹을 거니까 버틸 수 있고 아마 시베리아 쪽 땅도 열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버틸 수 있는 자원과 뭐가 있고 중국은 이 러시아가 필요하지겠죠. 중국은 아마 식량 자급자족은 힘든 나라니까 러시아한테 기댈 수밖에 없죠.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중국이 몰락하길 바랄 테니까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서로 끈끈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여튼 이 세 개의 나라 외에 강력한 자원 큰 땅과 인구와 그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있는 이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세 개의 나라 외에는 나머지는 기후 위기의 이 엄청난 타격 앞에서 싹 다 이제 빈곤기국으로 다 전락할 수밖에 없고 이 기회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난민들 중에서 똑똑한 엘리트들 계급들을 싹 다 이제 받아들이면서 기술도 싹 다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사실은 이제 미국의 패권이 더 커지게 될지 뭐 어떨지 뭐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제 머릿속에 상상하기에는 남은 건 세 개밖에 없을 것이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몰락하는 구조이면서 세 개의 초강대국이 서로 이제 견제하고 무역을 하면서 살아남는 이런 구조로 앞으로 기후 위기에게는 바뀌지 않겠냐라는 상상을 하면서 제 소설을 썼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미국이 워낙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반대로 그러면 이제 러시아 중국이 협력해서 이제 미국을 완전히 견제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구대륙에 이제 두 개의 초강대가 등장하는 그런 걸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1984년이 만약에 초강대국이 등장한다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984년에서는 세계 초강대국이 서로 완전히 따로 놀고 서로 교류가 전혀 없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세계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면 세계 초강대국 중심으로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교류를 하고 무역도 하고 뭐 견제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결국 바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그 중심점은 북극해로 옮겨오죠. 근데 북극해로 딱 가면 이제 러시아, 미국, 유럽 이게 딱 이제 북극해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중국은 그 밑에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경제와 패권의 중심 서로 견제하고 머리를 들이미고 으르렁거리는 중심이 아마 나중에는 북극해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는 게 북극해를 거치면은 유럽, 그 러시아, 미국으로 완전히 한 번에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무역 비용이 줄어들면 공장과 제조업이나 과학기술 연구시설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이건 저의 그냥 순전히 이제 소설가로서의 상상입니다. 예, 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에서 이 세계 초강대국이 등장하는 걸 이제 배경으로 깔고 이제 얘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남부의 이제 윈난성이라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소설을 전개를 했고, 중국인들은 러시아인들하고 친근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기도 하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그 딱 나눠져 있잖아요. 대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잘 안 갑니다. 뭐 가기도 힘들고 가서 위험하죠. 돌아올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 같이 붙어 있는 이제 러시아, 중국 사이에는 상당한 교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가정하에서 제 소설에는 이제 중국인도 등장하고 러시아인도 등장하는 뭐 이런 식의 소설이고 미국인은 안 나와요. 미국은 이제 제 소설에서는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아예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소설의 중심은 중국인이죠. 처음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쓸까 했는데 그건 뭐 한국이 뭐 세계 무슨 뭐 패권국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소설 쓰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은 존재하지 않다. 이제 상당한 먼 미래, 100년 후의 미래에선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지. 그거를 어거지로 뭐 제가 뭐 한국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을 살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연히 중국에 흡수돼서 사라진 나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윈난성을 한 거는 그래도 내가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너무 중국적인 냄새가 나서 윈난성이란 곳이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는 변방에 속하는 곳이라 여기에 이제 러시아인도 오고 한국인도 오고 일본인도 오고 미국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뭐 어디 아일랜드인도 오고 해서 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중국과는 좀 다른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한국어도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몰래 얘기를 하려고 한국 그 인도 예전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서는 한국 말도 이제 몰래 몰래 하고 한글도 몰래 몰래 써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네, 뭐 그런 소설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